오늘은 왕을 3명이나 섬겼고 남편을 9명이나 두었다던 하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희는 3남자를 살해했다. 그녀는 단지 나라님과 그의 아들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2 재상이 몸을 숨길 정도였으니 경계해야 마땅하다. 지나친 아름다움이 지나친 추함을 낳는다고 하였으니 이 여인은 바로 정나라 목공의 후궁요자의 딸이자 자학의 누이가 아닌가. 약 2600년 전 춘추시대에 정나라 목공의 후궁인 요자는 하희를 출산했다. 요자는 이전에 자학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하희는 그녀가 낳은 또 다른 자녀로 그의 아름다움은 마치 하늘이 모든 아름다움을 이 아이에게 부여한 것 같았다. 누에나방의 촉수 같은 가늘고 기날처럼 부드럽게 휜 눈썹을 암이라고 하고 아름답고 둥근 큰 눈을 행한이라고 불렀으며 복사꽃 같은 뺨을 도시라고 칭했다. 하희는 이 모든 미의 특징을 갖춘 인물이었다. 하지만 하희는 목공의 다른 후궁의 아들인 만과 비밀리에 정을 나누었고 이 관계는 많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끝났다. 이후 하희는 진나라의 대부 하어숙에게 시집과 주읍을 시급으로 받았다. 정나라 도읍지에서부터 이곳까지는 600리가 넘는 거리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굽이굽이 이어진 좁은 길을 상상하면 오늘날에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하씨의 부인이 된 그녀는 이때부터 하희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어숙에게 시집온 지 9달도 되지 않아 하희는 아들을 낳았다. 하어숙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하희의 아름다움에 인해 매료되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그 아들의 이름은 하징서였다. 하징서가 12살이 되었을 때 하어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희는 과부가 되어 주읍에서 은둔하며 살아가야 했다. 당시 하희의 나이 30이 넘었지만 눈처럼 흰 피부의 매력적인 눈은 아름다운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오래지 않아 주읍에 살고 있던 공명과 의행보가 하희네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얼마 뒤 앞뒤로 하희의 잠자리 손님이 되었다. 이들 둘은 벌써부터 하희의 미모를 엿보며 한시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의행보를 만난 공명이 바지를 슬쩍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깜짝 놀라 눈을 비비던 의행보가 이렇게 물었다. 아니, 그건 속옷이 아닌가? 그것도 여자 속옷이. 공명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자랑스럽다는 듯이 한마디 툭 던졌다. 하희가 내게 주었지. 자기가 입던 속옷을. 의행보의 머릿속이 재빨리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도 벌써부터 그녀를 마음속으로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했던 터였다. 그랬기에 하희에게 접근했다. 하희도 의행보에게 마음이 끌렸다. 물론 의행보도 그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그녀도 결국 그에게 기우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하희는 그와 온후의 정을 나눈 뒤 몸에 걸쳤던 비단 속옷을 그에게 주었다. 이때부터 그는 번질나게 그녀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공명이 눈에 쌍심지를 켜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그러나 공명은 끓어오르는 질투를 애써 누르며 마음속으로는 이를 이겨낼 계책을 떠올렸다. 홀로 진영공을 찾은 건 이 때문이었다. 하희의 매혹적인 매력을 따라올 여인은 없으며 그녀의 방중술 또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이 2 문장이 핵심이었다. 진영공은 왕이긴 하지만 엄숙함이나 위험 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경솔하고 오만했으며 쾌락에 빠져 시간을 낭비했다. 그 결과 국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신하들의 충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희의 나이 벌써 40이 다 되었으니 아름다운 복사꽃도 이미 철진한 꽃 아니겠소. 입맛은 당기지만 단맛 빠지고 쓴맛 날세라 저어한다는 말투였다. 그러나 공명이 얼른 닫았다. 방금 말씀 올렸듯이 하희는 방중술에 정통합니다. 이 때문인지 얼굴이 팽팽하기가 아직도 18 아가씨입니다. 이 말에 진영공의 얼굴이 금세 벌겋게 타올랐다. 다음 날 진영공은 평상복을 입고 공명의 안내를 받아 주읍으로 향했다. 이 소식을 미리 들은 하희는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진영공의 수레가 문 앞에 도착하자 가볍게 걸어나가 맞이했다. 고귀한 분이 멀리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꾀꼬리의 노래 같은 달콤한 목소리가 처음부터 진영공을 매혹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후궁의 여인들과 비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야 만난 것이 하늘에게 원망스러울 정도였다. 예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달빛을 받아 빛나는 백꽃이고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와 같았다. 술이 한순배 돌자 하희는 진영공에게 은근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진영공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흐트러졌다. 술에도 취하고 사람에도 취하며 진영공은 끝내 곤드레만드레 되었다. 그날 밤 진영공은 하희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 뒤 진영공은 공명과 의행보를 대동하고 주읍으로 달려가 하희를 만났다. 이날 하늘도 땅도 놀라 뒤집힐 만한 일이 벌어졌다. 벌거벗은 네 사람이 한데 얽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었다. 한 여자와 세 남자가 함께 이러했으니 이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하희만을 뚝 떼어내어 음녀라는 명패를 내린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편파적인 것이다. 당시 하희의 아들인 하징서는 이미 18살의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으며 힘도 세고 활쏘기에 능했다. 진영공은 하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의 관직을 하징서에게 세습시켜 사마라는 중요한 관직을 부여했다. 이 관직은 군사 권한을 독점할 수 있는 중책이었다. 하루는 하징서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집에서 잔치를 열고 진영공, 공명, 그리고 의행보를 초대했다. 하희는 아들이 그 자리에 있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술이 몇 바퀴 돌고 나자 취기가 오른 진영공, 공명, 의행보가 서로 장난스럽게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잠시 자리를 비운 하징서는 돌아오다가 병풍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하징서의 그 우람한 체구는 마치 공명을 닮았소. 마치 그대가 아버지 같소. 진영공이 의행보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하징서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주공의 것과 똑같습니다. 의행보가 대답했다. 잡종이지, 잡종. 아마 하희도 하징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거요. 그들은 희희낙낙하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병풍 뒤에 숨어 엿듣고 있던 하징서는 어머니의 방을 조용히 잠그고 밖으로 나와 군졸들에게 명령했다. 이 집을 둘러싸고 진영공과 공명, 그리고 의행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의 명령은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다. 군졸 중 그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었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든 하징서는 몇몇 강인한 하인들을 이끌고 대문을 향해 세차게 돌진했다. 일이 잘못됐음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세 사람이 급히 몸을 일으켰다. 진영공은 하희에게 달려가려고 내실로 급히 달렸지만 내실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갈 곳을 잃은 진영공은 뒤뜰로 도망쳤다. 그러나 하징서가 급히 쫓아왔다. 진영공은 어쩔 수 없이 동쪽 외양간으로 달려갔다. 외양간 바깥에 낮은 담을 넘으려 했지만 그때 화살이 날아왔다. 하징서가 활을 쏜 것이었다. 다행히 화살은 빗나갔다. 진영공은 놀라 외양간 안으로 뛰어들었다. 잠시라도 숨을 곳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말들이 놀라 울기 시작하자 진영공은 다시 밖으로 나와야만 했다. 그때 하징서를 마주쳤고 하징서가 쏜 화살이 진영공의 가슴을 관통했다. 한편 공명과 의행보는 개구멍으로 탈출의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초나라로 몸을 숨겼다. 하징서는 진영공이 술에 취해 갑자기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했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대신들과 함께 태자오를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하고 자리에 앉혔다. 그가 바로 진성공이었다. 진영공이 살해 사건의 진실을 진나라의 백성들이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진영공의 죽음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나랏일에 무관심하고 오직 주색에 빠져 사는 군주를 그들은 오랫동안 경멸해왔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개구멍으로 기어나와 몸을 숨긴 공명과 의행보가 찾아간 곳은 초나라였다. 초나라의 장왕은 이 두 사람의 말만 듣고 하징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진성공은 진나라에 머물며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들은 초나라와의 대결을 두려워했고 모든 책임을 하징서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했다. 초나라의 대부 원파가 군대를 이끌고 도성에 도착하자 성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맞이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원파는 하징서를 주읍에서 붙잡아 거열형에 처했다. 거열형은 죄인의 머리와 사지를 5마리 말에 묶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몸을 6조각으로 찢는 형벌이다. 분노의 최후는 죽음이었다. 원파가 주림에 도착하여 하희를 사로잡았지만 그녀의 목숨은 건드리지 않고 초나라 궁으로 보냈다. 하희의 운명은 장왕에게 맡겨졌다. 장왕은 하희를 보자마자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하희의 목소리는 그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조차 은근하고 부드러워 그를 매료시켰다. 결국 그녀를 후궁으로 들이기로 결심했다. 이를 알아챈 대부무신은 조용히 나서서 장왕에게 속삭였다. 하희는 상서롭지 못한 여인입니다. 곁에 있던 남자들이 모두 저주를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진나라도 하희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미녀가 얼마나 많은데 어찌하여 꼭 하희란 말입니까? 장왕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후궁으로 삼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당시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던 초나라의 귀족이자 연윤의 자리에 있던 양로에게 하희를 보냈다. 초장왕 17년에 연윤 양로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갑작스레 얻은 복은 며칠 만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들 흑요는 아버지의 시신도 돌아보지 않고 서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비인간적인 행위가 이어졌고 하희에게 세상은 온통 어둠이었을 것이다. 하희는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정나라로 떠났다. 당시 초나라의 대부였던 무신은 오랫동안 하희를 사모하고 있었기에 그녀를 맞이하겠다고 큰소리쳤다. 무신은 하희를 따라 정나라로 갔고 제나라로 가는 사신이 되어 하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나라에 바칠 예물을 결혼 예물로 바꾸었고 하희와 함께 진나라로 향했다. 그들은 역참의 객사에서 첫밤을 보냈다. 다음 날 무신은 초왕에게 벼슬을 사임한다는 글을 올리고 진나라에 의탁했다. 진나라 임금은 무신을 형의 대부로 봉해주며 기뻐했다. 한편 초나라에 있던 무신의 일족과 흑요의 집안은 모두 몰살당했다. 초장왕의 분노가 두 집안에 큰 재앙을 가져왔던 것이다. 하희는 이미 40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왕의 명령을 받아 다른 나라로 가던 외교관이 가족마저 포기하고 사랑을 찾아 도망치게 만들었으니 그녀의 아름다움이 주는 위력은 오싹할 정도로 무섭다. 춘추시대는 음란한 기풍이 매우 왕성하여 방탕한 여인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희는 그 중에서도 최고였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하희가 일찍이 나라님색과 관계를 가졌다고 하여 3대왕후라고 이름 붙이며 빈정댔다. 이뿐만이 아니다. 잇따라 7차례나 시집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끄집어내어 7위 부인이라는 명패까지 안겼다. 여기에 더하여 9사내가 그녀의 방중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구익과부라며 그녀를 나무랐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녀의 음란함에만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맞출 뿐 그녀와 얽혔던 남자들의 음란함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하희를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도 시대의 거센 흙탕물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아마도 타고난 아름다움이 그녀의 원죄였을지도 모른다. 여성이 단지 남성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니 더욱 그랬을 것이다. 또한 역사 기록은 대부분 남성의 몫이었다. 방중술로 9명의 남편을 죽게 했다는 하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